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가 이상거래라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김남국 의원, 이렇게 요동쳤던 위믹스 코인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계좌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건 최소 6개월 전입니다. 김 의원 가상화폐 전자지갑에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오고 간 60억 원 규모 위믹스 코인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탈세 관련이었다면 국세청에 통보했을 것이라며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데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은 기각됐고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 역추적 등은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영장 청구 당시 김남국 의원의 계좌라는 사실은 FIU가 파악해서 알려줬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짓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진지하게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김 의원의 해명을 지켜본 뒤 김 의원뿐 아니라 주변인 어디까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자본시장 감시 체계를 무력화한 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정도로 떳떳하다며 버티던 김남국 의원이 결국 첫 사과를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당 지도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닷새 뒤 쇄신의총 때 의원들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60억 코인 보유 인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비명계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이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그 뭐 입이 10개라도 뭐 적절하지 않다. 위법성 이해 충돌 논란을 떠나 공직자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 의원은 결국 민생 위기 속의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인을 사고 판 시점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흘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공식 기구 통해서 진상조사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오는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코인 의혹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는 위믹스 코인, 이 게임 업체가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널리 거래되는 코인도 아니죠. 김 의원은 대체 뭘 믿고 당시 10억 원 가까운 돈을 한 방에 투자했을까요? 어떤 코인인지 김승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코인은 위믹스입니다. 국내 중견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에서 아이템을 살 때 화폐처럼 쓰여 사세가 확장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00개를 출시하기로 선언한 거고 저희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믹스 가격은 21년 초 228원에서 같은 해 11월 장현국 대표 발언 직후 최고가 28,906원까지 100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160원 안팎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데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시기로 보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위믹스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가격이 치솟아도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으로 코인 한 종목을 사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인업계와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높은 정보 접근성에 비추어 형성된 재산 현황을 시기별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재산 공개는 필요한 것이지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관련 윤리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안 기자, 아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속 시원히 밝히질 않아서 의혹이 가라앉질 않는데요. 자, 김남국 의원이 밝혀야 할 세 가지를 김 기자가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일단 언제 위믹스 코인 샀는지를 밝혀야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돈을 거래소에 이체한 시점만 공개를 했고 언제 위믹스에 투자를 했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는지 자금의 출처랑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어제 김 의원은 9억 8천만 원어치의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을 2021년 2월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를 거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이체했다면서 관련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당시 업비트엔 위믹스가 상장조차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그 전에 위믹스를 사려면 농협을 전용 계좌로 둔 빗썸을 이용했어야 했던 겁니다. 만약 김 의원이 빗썸을 통해 위믹스를 샀더라면 그 자금이 김 의원 설명대로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인지 100% 확인을 할 수 없는 셈입니다. 김 의원이 K뱅크뿐 아니라 농협 계좌에도 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밝혀야 할 것. 대체 뭘 믿고 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위믹스 코인을 그렇게 많이 샀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네, 혹시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을 경우 코인 투자가 불법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이 돈을 이체한 시점이 2021년 2월을 살펴보면요. 위믹스 가치는 200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 140배인 28,000원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김 의원이 처분을 했을 시점에는 다시 6,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신생 코인들에 선뜻 투자를 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당시 본인 자산의 78%에 해당하는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위믹스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럼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같다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위믹스 코인을 만든 이 회사가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랑 MOU를 체결하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김병관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혹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김병관 전 의원이 대주주인 웹젠과 위믹스의 MOU 체결 소식이 나올 즈음에 위믹스 코인이 올랐다면서 김 전 의원이 내부 정보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김병관 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위믹스랑 MOU를 체결한 회사가 수백 개는 될 것이다. 이건 엉뚱한 의혹 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내부자 정보는 절대로 취득한 적이 없다. 가상화폐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이랑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밝혀야 할 거.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썼냐? 이걸 또 밝혀야죠. 네, 위믹스에서 뺀 돈이 어디 갔는지 김 의원이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현재 9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 이 가상화폐 계좌 잔고를 공개를 했는데요.
정작 위믹스를 어느 시점에 매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화가 있었는지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들은 전부 생략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 혹은 불투명한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서 자금의 출처 또 타인에 대한 전달 가능성을 밝혀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왜 속 시원히 밝히질 않고 있는 걸까요? 네, 해당 정보를 밝혀서 생기는 논란보다는 차라리 공개하지 않아서 받는 비판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밝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한 수도권 의원은 코인으로 번 수익의 규모가 드러날 경우 그 자체만으로 비판을 받을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것 같죠. 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랑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식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요. 수사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아직 진상조사에는 소극적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쇄신의총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깡통폰을 제출한 점이 증거인멸 우려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 땐 돈 뿌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조달하고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 첫 구속이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입니다.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발부 근거는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난달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단체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시점에 강 회장이 연구소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혹시 먹사연 PC 포맷 과정에도 관여를 하셨나요? 돈봉투 오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검찰은 구속 하루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일부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스폰서 사업가 김 씨도 최근 조사했는데 김 씨도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 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초기화, 그러니까 다 지운 것도 지운 거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서 지난달 귀국하기까지 휴대전화를 2차례나 바꾼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귀국 후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다음 날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연락처나 통화 기록, 문자나 SNS 메시지 등은 지운 상태였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구입한 전화기로 드러났습니다. 파리 체류 기간 썼던 휴대전화는 파리 경영대학원이 제공한 거라 귀국 전 반납했다는 게 송 전 대표 측 설명. 프랑스로 가기 전 국내에서 썼던 전화기도 현지에서 쓸 수 없어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계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앤 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내일 징계 수위를 결정지을 예정인데요. 그 전에 사퇴를 하면 참작할 수 있다며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녹취 유출 논란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치는 문제가 만약 제가 정치적 그런 해결법을 제가 찾는다면 저는 당 지도부 구성으로서 제가 먼저 김기현 당대표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먼저 당 지도부에 알리는 것이 저는 그리라고 이렇게 저는 돌아가야겠죠. 태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과 대통령실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 수위를 내일 오후 6시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그 전에 자진 사퇴를 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자진 사퇴를 하면 내년 총선 때 공천 심사를 받을 기회는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5.18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공직기강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기조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조치 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 1년이 지났으니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걸 주문한 겁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면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조치 주문에 대해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 당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12분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회담 성과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하며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외교 안보 분야를 꼽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5%로 분야별로는 국방 외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신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 대한민국이 퇴행했다며 모진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분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쳤다는 것이죠. 민주당 평가는 유주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한 해를 무너진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1년을 지금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한민국 리스크 1호는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날선 비판이 토론회에서 이어졌습니다. 민생뿐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도 낙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과 불안, 산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 참사가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점점 더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 10대 망언을 정리한 책자도 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선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일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보내기도 전에 양국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틀 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제1원전 현지 시찰에 합의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직후인 23일부터 최소 3박 4일 시찰단을 현지로 보낼 방침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떠난 다음 날 바로 시찰단의 역할과 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가지고 돌아와서 분석 평가해서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연히 할 거고요. 또 일본이 검증이라는 용어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활동의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찰단 파견 전부터 양국의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 국장급 협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53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충청남도는 우회로를 통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군 비행장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조성하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지역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의 하늘길도 열어야 합니다. 서산 공군 비행장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민간 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 53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외부 전문가인 평가위원들이 지역공항 난립과 코로나19 시기 공항 적자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사업비를 낮춰서라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를 축소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계획한 2028년도 서산공항 개항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국토부도 국정과제이자 지역 공약인 만큼 타당성을 보완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공항 건설과 함께 구로 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사업도 탈락했습니다. 반면 경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광주와 전남 나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등 4개 사업은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열한야람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로면서도 쓴소리맨인데 어떤 쓴소리였을까요? 본인 말에 따르면 애정이 없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출신의 유 전 총장이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의 연사로 선 건데요. 아플 정도로 쓴소리를 해달라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쓴소리는 그 애정이 있어야 쓴소리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당에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제가 강연 내용 쭉 봤더니 그래도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여야의 상황, 지금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양당제가 어떻게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되는 거니까 좀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 윤 대통령만 믿고 있고 이 당은 이재명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끼리 싸운 지난 대선이 우리 정치의 위기를 드러냈다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쪽 모두를 꼬집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아마 형사피의자로 만났어요.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이재명은 또 졌으면 뭐 대표 나가는 건 그렇게 안 나가길 바랬는데 저보고 뭐 개딸들한테 욕먹을 소리를 좀 자꾸 유도를 하시는데 저 자리에 김기현 대표, 윤지혁 원내대표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뼈 있는 우스갯소리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빵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뭐 민주당도 저는 뭐 돈 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저게 얼굴을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저 전당대회 때 좀 쓰셨을 거 아니에요. 다 안 쓰고 에이 선수끼리 안 쓰고 전당대회 못 치르는데 뭐 근데 어떻게 하냐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근데 하여간에 아니 여야 모두 내년 총선 때 인위적으로 공천하지 말고 상향식 공천, 경선을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인데 구경은 무슨 내용일까요? 지난 7일 한일 정상이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합의하면서 이달 말 방문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뭘 하겠습니까?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걸 지켜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찰하는 것은 구경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때인데. 그러니까 시찰을 구경이라고 폄하를 한 건데 저 발언을 한 양이원영 의원도 얼마 전에 일본 다녀왔죠? 네, 양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초 후쿠시마로 가서 원전 현장 등을 방문한 적이 있죠.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는 당시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갑니다.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시찰로 사실상 원전 오염수 방류를 면제부 주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가 안 간다고 뭐라 하더니 이제 와서 이제 정부가 간다고 하니까 또 왜 가냐고 하는 셈이네요. 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조율이 안 돼서 일본 당국자나 또 도쿄 전력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었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겠다면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야당은 제2의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 퍼포먼스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TF는 오로지 과학적으로만 접근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정쟁은 접어두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한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6살 큰아들의 생일 선물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가로막기 위해 엄마는 온몸으로 큰 아들을 감싸 안았고 유일하게 이 아이만 생존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 아이들. 6살 큰아들이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러 차에서 내려 쇼핑몰로 걸어가던 중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다급히 감싸 안은 큰아들은 총격이 그친 뒤 생존한 채 발견됐습니다. Then saw a little boy about 4 or 5. He just kept saying my mother's hurt over and over and over for no wounds, but he was caked with blood from head to toe. 가족을 모두 잃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큰아들은 몸 상태는 일부 회복됐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족의 지인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장례식 등에 쓰일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며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모금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목표 금액인 5만 달러에 20배가 훌쩍 넘는 117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이 모였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수경 어수선하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들 많이 들으시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을 다니지 말아야 되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 33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평소 수백 건의 인종주의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렸습니다. 몸에 나치 문신을 새기거나 여성을 혐오하는 글, 백인 우월주의자를 지지하는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사건 현장인 쇼핑몰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세상 참 흉흉합니다. 옆집 사는 이웃을 흉기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벽간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소음이 심각하지는 않았다는데요.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한 오피스텔, 방문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이 건물 5층에서 40대 A씨가 이웃집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시끄러웠어요. 5층에서. 갑자기 뭐 이상하나 그래가지고. A씨는 범행 직후 옆집이 시끄러워서 살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해를 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5층은 방 6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사는 이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들이 경찰에 소음 관련 신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벽간소음이나 성간소음이나 뭐 접수된 적은 없던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도 없었어요. 취재진이 만난 같은 오피스텔 주민도 벽간소음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여기가 우리에서 좀 물 떨어지고 그런 거는 조금 들리는데 좀 치지 않는 날은 안 들리더라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숨진 남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땅굴을 파는 이유 혹시 상상되십니까? 잡고 보니 송유관에서 기름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는데요. 딱 30cm 남기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모텔 지하실입니다. 바닥엔 돌덩이와 각종 도구들이 나뒹굴고 어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땅굴이 보입니다. 나무 판자와 쇠기둥으로 촘촘하게 벽과 천장을 세웠습니다. 모텔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50대 유모씨 등 일당 8명이 뚫은 땅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자금책과 석유 절취시설 설치, 굴착 작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모텔 건물을 통째로 빌리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인부 숙소로 쓴다고 주인을 속인 뒤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하실 벽을 뚫고 땅굴을 팠습니다. 오참 컨설팅 받고 2, 3층을 이제 손님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삽과 곡괭이만 쓰면서 지난 3월 초까지 9m 길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 앞에 땅을 파가지고 내보내고 막 그러다 하더라고.
하지만 송유관을 불과 30cm 앞두고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땅굴 바로 위엔 하루 6만 6천 대 차량이 오가는 국도여서 자칫 붕괴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옥천에서 주유소를 빌린 뒤 송유관에서 기름 절도를 시도했지만 땅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와 포기했습니다. 일당 중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전직 직원도 있었는데 과거에도 또 다른 송유관 절도 범죄에 가담해 사직한 전력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직접 설계 도면하고 이제 작업을 계략적으로 지시를 하고 송유관까지 어느 정도 땅 속에 있는지 탐측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판돈 2조 원을 굴리던 불법 도박 사이트, 기업체에 뺨칠 정도로 규모가 커서 무려 69명이나 검거됐는데요. 검거 현장에서는 50억 원어치 돈다발이 쏟아졌습니다. 배요미 기자입니다. 차 트렁크 안에 나란히 놓인 네모난 가방. 가방을 열자 5만 원권 돈다발이 꽉 차 있습니다. 가방 한 개당 5억 원씩 들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인출된 돈입니다. 8년 넘게 불법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해온 도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는 온라인으로 월 450만 원 보장이라며 20, 30대 국내외 조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지원팀, 운영팀, 재무팀, 영업팀, 스포츠팀으로 구성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철저히 인적사항 등을 좀 숨겨서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게. 인출책은 뽑아온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모인 돈은 환전해 필리핀 본사로 보내거나 국내 조직 운영비로 썼습니다. 조직원들에게 경찰 수사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구속 시에는 본사에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회유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자금 운영책과 해외 근무 간부 등 69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현금 50억 원을 압수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78억 원을 찾아내 몰수 신청했습니다. 필리핀 총책에 대해서도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자, 우리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도쿄의 대표 쇼핑가죠. 긴자 한복판에 있는 명품 시계점이 10대 3인조 강도의 순식간에 털렸습니다. 흰 가면에 검은 옷을 입은 도둑을 본 사람들, 영화 촬영인 줄 착각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퇴근 시간 도쿄의 번화가 긴자. 대로변에 있는 고급 시계 가게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놀란 시민들은 발길을 멈춥니다. 뭐지? 가면을 쓴 괴한 3명이 쇠꼬챙이로 진열장을 깨뜨리고 가방에 고급 시계들을 쓸어 담습니다. 시계들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강도들이 침입한 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명품 손목시계 100점을 훔쳐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물건의 시가는 우리 돈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4명은 1시간도 되지 않아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모두 10대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명품 가게가 즐비한 긴자의 한 쇼핑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명품 시계가 구비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던 곳인데요. 현재 임시 휴업 중으로 이렇게 진열대에는 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なんか映画のシーンかとそんくらい思いました。いやこんな昼間ありえるなんてまさか想像しなかったです。若い方ね、なんでそんなことになるのかなってのは思いましたね。普通に通ってるところで強盗が普通のところで起きてびっくりしました。 일본 경찰은 일당이 모두 5명이라며 나머지 1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 그리고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았던 변모 씨와 프로골퍼 안모 씨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라 대표는 그동안 부인을 해왔지만 시세 조종 혐의 체포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라더견 대표가 검찰에 체포된 건 오늘 오전.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지 16일 만입니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부터 삼천리, 선광, 하림지주 등 8개 종목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한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라 대표는 그동안 1인 매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최소 10만 원까지 가야 돼. 그럼 저는 1만 원도 사고 2만 원도 사고 3만 원도 사는 거예요. 사고 하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주가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가치 투자를 한 거고. 하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에 등록 없이 투자 일임업을 한 것과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 외에 시세 조정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넘겨받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투자자 모집 체기자 비밀사무실 회동 멤버인 변모 씨와 프로골퍼 안모 씨도 오늘 오후 체포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보는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주식 폭락 직전 매도에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는 김잉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라 대표에 투자한 66명은 1,35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사기와 배임,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장관이 직무정지 석 달 만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여야 의원들과 첫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 안전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발생 후에도 현장 지시나 조치가 부실했다며 탄핵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를 방임하였습니다. 참사 이후 이 장관의 발언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반면 이 장관 측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예측이 가능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비난이라며 장관이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 참사 예방 및 대응과 복구의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요즘 가사 도우미 구하기도 어렵고 매달 300만 원에 달하는 비용도 부담인데요. 올 가을부터 월 200만 원이면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소개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네, 4시간이 기본이고요. 평소만 하시면 평일은 65,000원, 주말은 7만 원이고요. 조선 쪽이세요? 제가 250에서 300 정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요. 맞벌이 등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싶지만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10월부터 비전문직 체류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외국 국적 동포들만 별도 비자를 받아 가사 도우미로 국내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경우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0만 원 정도면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은 보통 월 300만 원, 중국 동포는 월 250만 원 정도 드는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거를 이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고용을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받고 일하면서 정성스럽게 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다고 또 많이 들이자니 물가도 비싼데 100명 정도를 시작으로 필리핀 등에서 희망자를 모집한 뒤 국내 가사도우미 업체로 취직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정에서 거주하는 입주식이 아닌 출퇴근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어온 변종 룸카페. 저희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 창을 설치해야 하고 커튼도 달지 못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작은 복도양 쪽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출입문들이 줄줄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매트와 TV가 놓였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 곳은 안을 볼 수 없게 커튼이 달렸습니다. 일반 시점으로 지금 문이나 방식 밖에서 안 보이는 배치도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정부가 변종 룸카페, 마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처벌도 강화합니다. 최근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 문제 등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높이 1.3m부터 상단까지, 벽면은 1.3m부터 2m까지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창 등으로 해야 합니다. 잠금 장치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벽과 출입문을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리지 못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변종 카페에는 침대와 욕실을 설치할 수 없고 넷플릭스 등 OTT 시청이 가능한 비디오 방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원칙도 구체화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 제공하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학원 주변의 마약 단속과 순찰 횟수도 늘립니다. 청소년 대상 중독 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글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한정판 운동화 갖고 싶어서 찾다 해외 구매 대행하는 소비자 적지 않은데요. 이런 직구족들 조심해야 합니다. 배송도 환불도 늦어지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신발부터 40주년 한정판 운동화까지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해외에서 대신 사서 보내주는 구매 대행 사이트입니다. 유명 상품을 손쉽게 구하거나 국내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지만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싸서 구매를 했는데 거의 시켰는지 잊어먹을 쯤에 배송이 와가지고 안 하게 됐어요. 주문을 시키고 거의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있을 때 주문을 했었는데 비행기가 이런 게 많이 안 뜨면서 배송이 많이 늦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7개월간 트렌디 슈즈, 쿠잉 팩토리 등 구매 대행 업체 6곳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280건을 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절반 이상이 배송이나 환불 절차가 너무 늦단 것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배송이 되지 않거나 중간에 판매자가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송이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었고 이거를 이제 문의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고 받는 게 답변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불안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원은 우선 구매 대행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인 물건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는 할부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추억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벌써 태어난 지 40년이 됐는데요. 극장에서 다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요리 버거, 조리 버거. 말썽을 부리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만화로 태어난 지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아기 공룡 둘리가 27년 만에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1996년 극장판 얼음별 데모원편이 영상과 녹음 상태를 개선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24일 개봉됩니다. 그냥 그 마냥 그 둘리가 돼서 한번 이 천진난만한 추억 속으로 가져섰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둘리는 지난 40년간 한국 대표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둘리 외에도 도우너와 또치, 고길동과 마이콜 등 등장인물 각자 개성이 넘쳤습니다. 둘리 아빠 김수정 감독은 둘리의 새로운 이야기도 준비 중입니다. 빠르면 뭐 아마 내년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작품 속에서 아마 그 길동 씨의 역할이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좀 대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재개봉해도 김수정 감독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새로운 극장판을 기획했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제작이 줄어들어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노하우가 쌓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국 남자 높이뛰기 간판 스타 우상혁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상 후유증 걱정은 털어내고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올해 첫 국내 대회에 출전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 운동장에 누워 눈을 붙이는 여유까지 보인 우상혁은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탈락하고 바의 높이가 2m 16까지 올라온 뒤에야 첫 점프에 나섰습니다. 홀로 이 높이를 성공시켜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을 획득한 우상혁. 높이를 대폭 올려 2m 32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발을 넘은 우상혁은 두 팔을 벌리며 포효했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8월 세계선수권 출전이 가능한 기준 기록을 통과한 겁니다. 그동안 발목 부상으로 고생했던 우상혁은 사흘 전 국제대회 은메달을 딸 때보다 더 좋은 기록을 작성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계속 되새겼어요. 30 정도면은 클리어 하고 남았죠. 그래서 깔끔합니다. 이제 끝. 3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된 우상혁은 이번에는 반드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금메달이요? 따야죠. 따야 됩니다. 부담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금메달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은 한낮에 30.2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영동 지역의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며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26도, 대전은 25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벼운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에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 서울 등 서쪽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 아래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국민은 모르게 가상화폐 최소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밝힌 거죠.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거액의 재산을 불린 게 국회의원 처신에 맞느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알고 얼마를 벌었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재산 공개를 안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마저도 속 시원히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최소한의 도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